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징역 10년,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게 구형한 형량입니다. 체포방해, 국무위원회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를 막기 위해서 무더기 증인신문을 요청하면서 막판 시간 끌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성은커녕 교묘한 법기술을 동원한 건데 헌법을 짓밟은 사람의 법정 농락은 뻔한 막장 스토리이니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사필 규정. 윤석열은 이제부터 그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감옥 안에서 자신이 일으킨 내란의 무게를 체감하면서 사형만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12월 2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보고용의 내부 문건에서 통일교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검찰 인사를 위해서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죠.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부 문건을 보니까요. 동부지검에 이제 원했던 검사가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금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까지도 손을 뻗쳤다는 건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메신저나 이런 거 보면 한 장 반 준비해라 이런 예.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뒤에 그 꼭 보고서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어떤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동부지검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문현진 씨죠, 셋째 아들 이름이. 예, 문현진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조치하고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동부지검에서 지금 기소 중지가 됐어요. 이런 정황들이 있었으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래야 그렇죠.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물론 통일교 내부 문건이라던가 윤영호 씨의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꼭 그 문건이 아니더라도 사건이 흘러갔던 어떤 흐름을 보면 검찰 내부에 대한 로비도 있었다고 아니면 없었다고 확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해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왜 특검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야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검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수사 범위까지도 같이 논해야 된다. 중요한 거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교 유착, 정교 일치를 위한 유착을 넘어서 네. 검찰, 그러니까 법치국가의 그 정신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당연하다는 듯이 했다는 거. 게다가 저는 놀랐던 게 이 총재 셋째 아들과 재산 다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뜻대로 움직여줄 검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돈을 건넨 거다. 로비를 한 거다. 네.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도의 흐름을 보면 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왜 정치권 양측에 로비를 했냐 하면 다수의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정책이라던가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걸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재산 분쟁 과정에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그래서 정치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기관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는 흔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이건 아직 추정입니다만 아마 윤석열 전 정부 당시에 이 양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쪽으로 아마 배팅을 몰아서 한 것도 우리가 검찰공화국, 검찰 정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검찰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혐의로 아예 처분이 됐는데 이것도 요 통일교 로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 일단 경찰 단계에서 뭔가 송치가 되고 뭐 정황이 있고 그랬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라기보다는 기소 중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기소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예. 무혐의면 무혐의라고 종결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좀 부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꼭 검찰도 포함을 해서 이 건까지도 진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에 수사 기한이 만료가 되는 김건희 특검이 오늘 여러 가지 기소를 하고 있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윤석열을 추가 기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고요. 김건희 디올백 등 수수 사건 기소는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매관 매직 관련 알선 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는 아마 그 교육위원장 관련해서인 것 같고,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뭐 그거 관련해서 사실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다. 뭐 이런 그 발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위반 혐의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이 통일교가 일단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에까지 손을 뻗쳤다. 요 네.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심각한 농단을 저질렀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일본과 달리 이런 사이비 혹은 이단 종교에 대해서 해산 조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국무회의에서 뭐 종교 유착돼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해산 조치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종교 탄압 아니냐고. 근데 꼭 통일교뿐만 아니더라도 저 대한민국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꽤 많아요. 왜 넷플릭스 보면은 뭐 실제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통일교 건도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제도를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사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종교의 탈을 쓰고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까지 다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해산이 됐었었고 예. 뭐 유럽 국가들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다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논의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네. 운영이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교라고 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이 통일교 관련한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아세요? 네, 지금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예. 보통 특검을 띄운다고 하면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멈추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본격적으로 수사에 막 물살이 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건은 되게 중대한 사안이고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별도의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특검도 지금 당장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 이첩할 만한 기초적인 조사들을 다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국수본은 일단은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정도로 일단은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이 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걸 받았고 진행 중이죠. 국민의힘은 특검법 냈고 조국혁신당도 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같이 냈고요. 그러면 민주당 오늘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 초에는 특검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수의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특검 추천권을 들고 이제 뭐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예, 이를테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추천하자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헌재 민변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법원이 검찰 특검을 추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진 않으나 원론적으로는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그 사건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임명하자
이상한 일이거든요. 심판이 뭐 선수 임명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고 예, 예. 민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민간 단체라서 안 맞습니다. 그럼 소위 법조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검찰, 뭐 법원, 대한변협,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변협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합리적인 안 같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의견이 좁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 범위가 문제예요. 아까 전에 잠깐 다뤘지만 오히려. 수사 범위에 대통령실을 넣어놨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의 합의안에 보면 그거는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넣어놓으면 이거는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 특검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을 특검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려면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수사 단체 뭐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뭘 해서 이첩을 하겠다고 했고 국방부 장관까지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로설이 나오면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잖아요. 그랬죠. 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론이 안 불거지죠. 근데 누가 봐도 권력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론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안은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국무위원 한 명이 사실상 경질성 인사 조치가 됐고 국수본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없는데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실까지 다 조사하자? 정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대로 뭐 침대 축구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자기들 의견을 다 자기들 안을 전폭적으로 100% 안 받으면 침대 축구를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실에 개입했던 정황이 없는데 저희가 대통령실까지 특검하자고 하면 그걸 국민의힘이 받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치에 닿는 안으로 예.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네, 있다. 네.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네. 오늘 보니까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네. 집행을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구치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소환 조사를 하려고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한 거죠. 네. 예. 아마 이것도 뭐 추론이지만 윤영호 본부장은 지금 통일교랑은 이제 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뭐 국민의힘 쪽이나 저희 민주당 쪽이나 이런저런 내용을 흘리면서 구명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풀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나를 지켜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게 특검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도 본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검을 제안을 했지만 사실 민주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와 연루돼 있던 야당 인사들이나 윤영호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예, 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체포를 해서 강제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은 어떤 진술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술 안 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예. 흘러가는 것을 좀 보다가 아마 뭐 좀 조사에 임할 것 같은데 아직 통일교 관련해서 나오지 않은 이름들도 있고 윤영호 본부장 지난번에 재판에서 뭐 이것저것 다 공개한다고 해놓고 안 했거든요. 예. 아마 이런저런 카드들을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나오는 의혹에 따르면은 아까도 다뤘습니다만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로비했다는 정황까지 있으니 예. 아마 지금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전부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통일교 특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네.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민주당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특검이 진행되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민주당 관련해서 말한 그 어떤 증언들이라고 할까요? 진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물증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근데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죠. 말씀을 드린 예, 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품 같은 거는 추적이 가능해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뭐 어디 무슨 명품 받았다 이런 것들도 서희건설 누가 줬다 이런 게 1년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는 특검이 띄어지고
사건 특검이 띄어지기 전에 국수본에서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것 같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어디까지 이게 이제 통일교의 로비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져 있고 또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까지도 뭐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사실 26일인데 이제 경찰이 사실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 2천만 원의 시계인데 그게 아마 불가리인 걸로 추정하고 있나 봐요. 네. 거기까지만 나왔고 더 이상은 다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2천만 원이야 추적이 어렵겠죠. 사실 현금이었다면. 근데 시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불가리 혹은 또 까르띠에 뭐 고가의 명품 시계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일련 번호나 다 보증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문도 아니고 친노입니다. 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친노 민주당 친노 인사들은 시계 이런 거 진짜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잘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죠. CES 2026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립니다. 한국의 유력 기업들도 차세대 제품과 기술 전략을 선보이기 위해서 대거 참석을 하는데요. 안정훈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들이 차세대 기술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전장과 로봇까지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는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전망으로 국내 기업도 1,0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홈과 피지컬 AI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가전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LG전자는 공감지능을 통해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TV 분야에선 두 회사가 마이크로 RGB TV 신제품을 공개하며 기술 경쟁을 예고했고 로봇 청소기와 차량용 온디바이스 AI도 선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연하며 로보틱스 역량을 강조합니다. 두산그룹 역시 두산 로보틱스의 AI 기반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와 두산 밥켓의 건설 현장 AI 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혁신 기술을 내세울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침체된 가전 TV 사업이 반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이명신입니다. 네, 이명신 기자의 리포트였군요. 뉴스토마토 산업일보의 안정훈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요 기업들이 CES에 간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CES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CES는 매해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 박람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그룹, 두산 같은 대표 대기업들이 이제 전부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행사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경쟁사보다 낫다, 이런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연초에 하는 거다 보니까 신제품들이나 그런 나중에 미래에 장기적으로 내놓을 제품들 같은 걸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CES를 통해서 내년 기업들의 전략 혹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예, 매년 사실은 그 전자제품이나 기술에서 집중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CES 2026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했나요? 우선 이제 CES에서 말하는 게 혁신가들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좀 내세우고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기업들이 단순히 신기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 기술이 내 삶 혹은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변화를 줄지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부분이 사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AI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AI가 산업 전반을 바꾸고 또 우리 생활을 바꿀 텐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가전 분야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LG 이쪽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면서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실제로 가전제품에 AI를 되게 많이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단순히 탑재하는 걸 넘어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스포크 냉장고에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이걸 탑재해가지고 뭐 식재료의 분류, 관리 이런 거 성능을 높이기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프리미엄 가전인 LG 시그니처의 AI 기능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이런 데까지 AI를 반영하고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사양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기자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요. 네. 지금 보면은 요즘 진짜 가전제품들은 네.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네. 이제 계속해서 또 발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주부 입장에선 가전 분야가 가장 궁금한데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요? 일단 거의 대부분 제품에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AI가 반영된 부분은 뭐 세탁기, 냉장고,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꼭 AI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뭐 삼성, LG 둘 다 마이크로 RGB TV라고 해서 화질이 대폭 높아진 프리미엄 TV가 또 나오고 이런 점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분야 대부분 가전 전반이 중국 업체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계속 더 나은 차별화된 신제품, 보다 퀄리티 있는 제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CES에서도 그런 제품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 LG,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가 이제 가전 제품만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네. 외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실제로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가 지금 요새 가장 주목하고 또 내세우는 영역 확장하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전장 부분인데요. 네. LG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에서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공개했는데 이게 성능을 인정받아서 CES 최고 혁신상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장에서 최근에 되게 힘을 쏟고 있는데 자회사 하만이 전장 분야에서 입지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또 독일 기업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계열사가 함께 나오니까 관련 제품을 낼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자동차면 결국 우리나라는 현대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 그룹도 이제 계열사가 총출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요 부품사인 현대모비스가 뭐 유리창에 주행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이런 모빌리티 융합 기술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관람객이 차에 탔을 때 체온을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에어컨을 틀어주는 열관리 체험형 차량을 운전할 예정입니다. 차에 찼을 때 체온을 인식해서 에어컨 몇 도로 할지를 네. 알아서 해주는 맞춤형으로 이게 AI가 대단하네요. 예. 또 다른 뭐 미래 산업 관련한 특별한 분야가 있나요? 아무래도 요새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로보틱스일 텐데요. 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로봇 제조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역대 최대 규모로 부스를 준비한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층 진일보된 역량을 보여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룹 산하에 있는 로봇 제조 계열사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도 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로봇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실물 시연을 할 거라고 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홈 로봇 클로이드를 이번에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로봇이 물건을 직접 잡고 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LG AI 가전을 연동해 가지고 이 로봇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해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스캔앤고라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CES에서 AI 최고 혁신상, 로봇공학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항공기, 건물 외벽 이런 거 표면을 스캔해서 최적의 작업 경로를 보여주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산업용, 가전용, 각양각색의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을 계속 보여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항공기나 건물 외벽 그 표면을 어떻게 뭐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전 문제도 있었는데 로봇이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이 되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기대됩니다. 다른 회사들의 제품도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제품이라기보단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이랑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삼성이랑 LG 계열사도 이제 대거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을 보여줄 예정이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차량 모듈, 카메라 모듈 이런 관련 부품 산업에서 기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CES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1031곳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게 전체 기업의 21% 수준이고 미국이랑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 주로 AI, 전장, 로보틱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분야 외에서도 어떤 다른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듣기만 해도 너무 신기한데 직접 보면 더 신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로스앤젤레스 안 갑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네.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죠? 네,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네. 여기 안 가세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 1월에는 꼭 가시는 걸로.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산업일보 안정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듣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검 윤석열 10년 구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먼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이 지금 차가 밀리는 모양입니다. 좀 늦게 오셔서 먼저 부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여쭤야죠. 오늘 이제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해서 징역 10년을 조은석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 요거 결과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뭐 바로 어제 한 10년 정도 구형 때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았거든요. 뭐 거의 그대로 적중을 했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이 나왔다. 가장 앞장서는 특공방,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최대 사안에 따라서 한 7년까지 때릴 수 있는데 예. 이것도 한 5년 정도로 그래서 좀 무겁게 죄를 봤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뭐 공문서 뭐 위조라든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구형을 봤을 때 상당히 중하게 본 구형이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좀 대체적인 판단 아니었나라는 예. 것이고 뭐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체 합하면 한 최대 15년까지도 가능한데 그래도 예. 아무튼 최대 구형이라고 다들 이제 평가를 하나 봐요. 예. 요거 양형을 할 때 그 윤석열이 그 의견에 헛웃음을 지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오늘 그 결심 공판에서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무슨 증인을 신청하겠다, 오라고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no, 안 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예. 예, 그 강경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의 특히 백대현 부장 판사의 판결을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올해 이제 그 법조인들의 어떤 법 기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태도와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좀 단호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다. 그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측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18일이 이제 구속 기한 만료 아닙니까? 그쵸. 그 이후로 선고일을 늦추려고 애를 네. 쓰는 모습.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요. 또 이제 뭐 직영 판사의
판결까지 어떻게든 좀 질질 끌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해서 좀 하겠다라는 지연 전술이 좀 그대로 변호인들에게 그렇게 관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재판 과정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요. 윤석열 측 변호인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제 증거들을 문서로 준비하셨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송진호라는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 네. 아예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기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준비가 안 된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증거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의 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 과정만 보더라도 대단히 허술했음을 알고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통한 지연 전술을 계속 그냥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말 하나하나에 우리 국민들께서 굳이 다 저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이 변호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큰 무게중심을 둘 필요 없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증거 신청이 한 500개 되고 막 이랬나 봅니다.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예. 재판부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 네. 아주 시원했습니다. 칼차단하는 예. 모습. 예. 그 윤석열 측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제일 첫 번째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자세, 법조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받은 영장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 영장에 대한 판단 주체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피고인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것도 또 하나의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직위원회 판단을 받고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게 사실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법원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발부를 해준 건데 법원에서 발부해준 걸 법원에서 그걸 부인한다? 그게 말이 되지 말이 안 되죠. 않습니까? 예, 논리상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자칫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논리 대 논리의 모순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1년 동안 너무 많이 지켜봐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에 관해서는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윤형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변인님,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우선은 12.3 그 계엄 선포라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 앞에 허용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그 당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특검의 구형이 있었던 사건들은 이 계엄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하나는 이제 체포 방해 관련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느냐, 그와 관련돼서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사실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인데 표결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 5년, 3년, 2년 해서 토탈 10년 구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10년 구형이 적정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사실은 특검이 이제 공소장에 기초해서 그것이 만약에 유죄라면 이 정도의 형량이 부과될 것이다라는 기준 하에 구형을 한 것이라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걸 보셨을 때 대변인님께서는 그러면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닌 건지. 우선은 아마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립된 게 체포영장
예. 그것을 방해했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아마 이 부분은 그 경호권과 사법권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심도 있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한 일이긴 한데 검찰 수사 또 경찰 수사 공수처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관할권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이 적정한가를 아마 이번 그 판결에서 먼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대통령 관저라는 곳은 군사 비밀 보호 구역입니다. 그러면 군사 비밀 보호 구역에 들어가서 국가기관이 집행을 하려면 경호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경호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정한 공무집행인지 아니냐의 문제가 또 하나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예. 그 대변인 말씀 드리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은 관할권 논쟁을 다시 끌어들여 갖고 이 재판에 앞서서 판단을 받게 하자는 건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지금 그 논리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만약에 관할권 논쟁에서 공수처에서 그 수사권 없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취지가 아니고요. 그 법원에서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았고 경호처의 방어권이 영장 집행보다 우선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장 집행이 우선인 것이지 이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어떤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방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네네. 예,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판단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 선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영장 집행에 관한 것이 당연히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축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이 총을 좀 보여서는 안 되겠느냐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경호처 부하들로부터 다 증언과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관할권 논쟁을 끼어들거나 하면 이것은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법원의 판결 재판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논리로 이걸 반박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는 이거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경호권과 사법권의 경계를 어떻게 우선시할 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지금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재판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 재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재개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업무 수행 때문에 나는 출석하지 못하겠다 하면 이제 인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인신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똑같이 대통령 관저에 이제 청와대겠지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이걸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사법권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경호권이 우선합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헌정사상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입법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 하면 입법에 어떤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경호처법과 이 입법 이제 그 법원의 판결문 이제 영장이죠, 영장. 이게 지금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이제 저희가 정말 1월 16일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죠. 자, 말씀 반은 제가 동의하는데 반 이상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지금까지 이제 논쟁적인 사안, 법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나가야죠. 추후에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정리가 된 후에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 앞단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지금 걸려 있는 이 재판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헌법상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재판을 중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안정성과 통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주장이신데 단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규정에 보면 요거 짧게만 헌법 규정에 보면 대통령의 소추권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중단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추라는 개념은 수사와 공소제기를 얘기하는 거지 거긴 재판이 포함 안 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그거를 이제 중단한 거는 지금은 이제 국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저는 배려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변호사님 얘기가 잠깐 조금 세긴 했는데 그거 논쟁점이고, 그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안 된다고 많은 해석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법조인은 제가 봐도 굉장히 부당한 어떤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요거 관련해서는 3년 징역이 구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마 그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우리 계엄법에 보면,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심의와 의결의 차이가 뭐지? 이런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국무위원 21명 중에 과반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반이면 11명이죠. 그래서 그날 아마 그 국무위원 9명,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포함해서 11명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사 정족수는 충족을 한 거예요. 그럼 심의권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한다, 그런 의미지, 거기서 다수결로, 그러니까 3분의 2의 8명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계엄법상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하니 그거는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다,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아마 법원에 판결을 할 때 과연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두 번째, 심의를 했어야, 두 번째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가지 못한 거냐? 왜냐하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또 지방에 가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표결 이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 자체를 안 했느냐? 통지를 했는데 참석을 못 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의견이 갈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법상 문서로 한다라고 헌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거 해석하는 측에서는 약간 이것을 좀 꼬아서 비틀어서 해석하건데, 법제처 업무 편람에도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특히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이런 해석을 내린 바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업무 편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해석할 때 특히나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은 이제 2분이거든요. 5분이 아니라 2분 동안 이제 한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마치 이것을 정당한 국무회의 가정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검찰로부터 위증 혐의로 또 한 번 기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이것을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제처에서도 업무 편람을 통해서 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령과 같은 특히 위중한 아예 그냥 명기가 돼 있습니다. 뭐 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한 이상 이 조항은 달리 해석할 그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당연히 그 심의를 했으면 부서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혐의 사실은 뭐냐면 국무회의를 하려면 국무위원들한테 통지가 되어야 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의 일부 통지도 못 받았고 참여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게 이제 특검이 공소제기한 그렇죠?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무회의에 참석 통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특검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심의권이 침해가 되려면 도대체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날 2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과연 심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심의가 없었다라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사법의 영역의 판단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뭐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건 심의 표결권 침해가 아니다. 심의권 침해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히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주장하시는 바 알겠는데 이미 특검이 한덕수 총리를 기소할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예. 계엄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한덕수 총리가 연락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송미령 뭐 장관 등에게. 그러니까 그 말인즉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이것을 국무위원을 모아서 적법한 절차로 할 애초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린 어떤 그 선고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형 자체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관련 그렇게 혐의를 해석을 보면은 하면 일단 되지 자신에게 않을까 싶습니다.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이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네네. 네, 1월 16일 선고를 이제 백대현 재판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일단은 내란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 내란 관련한 혐의가 결론이 난 이후에 선고가 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 결심 공판을 하고 16일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아마 윤석열 피고인 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하고 계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만 계엄을 할 때는 이제 군인들이 군경이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군경의 출동을 폭동이라고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내란죄 구성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또는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그러면 계엄 행위 자체가 지금 어떤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엄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서 탄핵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그 뭐 판결문에 그런 줄은 한 줄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형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의 절차적 요건은 충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실체적 요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관련된 이게 핵심
아주 본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류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이 부수적인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고 뭐 그런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재판부가 볼 때 이거는 별개의 판단이거든요. 내란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 그날 있었던 행위 자체와 관련된 국무위원회 심의권 그걸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볼 때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1월 16일 날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그거는 뭐 하기로 한 거니까 네.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해석을 하자면은 뭐 법리적인 뭐 해석은 뭐 변호사시니까 변호인께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구성 요건 내란에 대한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됐느냐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피고인은. 근데 그 법조인이 아닌 사람만 본다 하더라도 군인이 국회에 투입한 것 자체를 과연 내란의 요건에서 과연 동떨어 놓고 제외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선고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단서를 하나 잡을 만한 것은 이 선고를 윤석열 피고인이 불이타라는 표현까지 써면서 썼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위원 재판정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 이전에 나오는 이 판결, 사법적 판결들이 누적되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한테는 그 자체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점 회귀를 해서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징역 10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윤석열 피고인의 표현을 따르면은 호수위의 달그림자 같은 성격의 이런 판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보기에는 직위원 재판정의 판단이 무엇보다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입각했을 때에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하는 바는 1월 16일에 지금 직위원 재판정에 지금 다 몰려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직위원 재판정에 윤석열의 그 관련한 혐의들이 다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특검의 형량, 그러니까 구형한 이 형량이 향후 재판들에 있어서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관련한 구형 선고가 오늘 처음 있었던 거잖아요, 구형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면 아무리 최저라도 무기징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형법상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내란의 수계로 지금 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예.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란죄로 인정된다라면 뭐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뭐 감형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판결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사실상은 이거는 뭐 내란 미수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그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명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과연 정말 국가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내란의 미수로 볼 수는 있지만 내란의 과연 기수로 볼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는 굉장히 고도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뭐 직위원 재판부에 의존한다 이런 또 이렇게 좀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법률가들은요, 그게 판사들은 누구나 그게 누구가 됐든 이런 사건을 담당을 하면 정말 충실하게 심리해서 법률에 맞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이 이 법조인, 특히 사법에 대한 신뢰의 붕괴 시간이 1년 동안 지속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래 사법부만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이다 기대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사법 사태가 연결되기까지 직위원 판사의 어떤 이런 판단들이 중첩돼서 작용을 했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이 거리까지 활보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지포기를 해서 석방지를 해서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얼마나 이제 신뢰가 있을까. 다시 이것은 법조인들이 신뢰를 높여야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성찰적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기수에 이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수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음모만 갖고도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다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형 때리고 9년 살고 10년 살고 이런 어떤 판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수로 법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좀 정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통진당 해산 관련돼서는 내란 예비 음모죄로 처벌된 것이지 내란죄로 처벌된 게 아니에요. 아니 기수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음모의 기수에 이른 거지 내란죄 자체의 기수에 이른 게 아니에요. 내란 음모 예비라는 거는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의 기수가 됐다는 것과 내란 행위 살인의 예비 음모의 기수와 살인죄의 기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럼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예. 군이 국회에 투입을 했어요. 네네. 이거는 미수로 여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 목적. 근데 뭐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없겠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국가 기능의 마비. 그러면 국가 기능의 마비가 있으려면 당연히 군경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는데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그 계엄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의 실체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거는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사과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에 국가 기능의 마비인데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느냐 아니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군경을 투입을 했는데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 190명이 들어가서 계엄의 해제를 의결을 했거든, 정상적으로. 그리고 계엄의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기순가, 미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대변인님, 당연히 곧 의무사항이죠. 판단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 군경이 투입하고 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중간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게 계엄이 해제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계엄 선포문에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5가지 조항들이 열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에 대한 처단 뭐 이런 목적도 있었던 거고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성으로 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적어도 변호사님 법조인이면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재판 중에 있고 내란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가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사법부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위법성 인정돼야 되고 결과에 이르렀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쩔 수 없이 잘게 잘라서 판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당사자도 그걸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게 잠시 생겨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 이제 형법 89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변인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에 이제 실제 계엄은 있었지만 뭐 몇 시간 만에 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부분을 판단을 아마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나 아니면은 보좌진들이 막아서 여기에 막힌 거잖아요. 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수에 그치면 내란죄 미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기수가 되면 기수라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내란죄로 우리가 공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결할 때는 과연 내란죄 미수인지 내란죄 기수인지 여부를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 부분은 일반의 어떤 우리 법감정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아마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심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이지, 심리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고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죄라 하면 미수나 기수나 상관없이 내란에 해당한다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결과에 이르지 않더라도 음모만 갔더라도 기수에 이른다는 당연히 처벌을 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수냐 미수냐의 판단은 저는 이미 이것은 끝난 것이지, 이게 하나의 지금 논의의 어떤 마치 5대5의 어떤 판단의 요소로 그러니까요. 올라오는 것 자체에 예. 대해서 예. 저는 제가 동의하고 말씀드린 거는 동의하기가 형량이 어렵고. 달라지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는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처벌이 안 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왜? 또 직권남용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죄가 돼서 나온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추측일 것 같고요. 예. 아마 유죄가 될 때 어떤 죄로 유죄가 되고 어떤 형량이 부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내란죄는 좋지 사형이나 않을까. 무기징역.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게 아무튼 직위원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국민의힘에서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굉장히 지금 국민들은 직위원 재판정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그것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물음표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예. 이번에 사법부가 반드시 중한 판결을 통해서 사법정의 역사정의 바로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과와 반성의 일말의 사과와 반성이 지금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저 사람의 감형 요건을 찾아서 가는 이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 뭐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야 뭐 대변인께서 많은 뭐 판단과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 결심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이렇게 전해졌었고, 조금 전 43분에 결심 진행 중에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계엄은 야당 때문이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짚을 수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녕하세요. 내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황금 함대를 만들 것이다. 거기에 중심에는 이 한국 기업 하나오션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언급한 황금 함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20만 구독자를 네. 넘어가고 있는 이정환 네. 대표님.
트럼프가 트럼프급이라고까지 표현한 프리기탐 어떤 네. 배인가요?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배가 줌볼트 전함인데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딴 네, 그 네. 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트럼프급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겠지만 이게 만드는데 최소 1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트럼프가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을 외부에서 뭐 이름을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급 뭐 이렇게 전함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단 그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황금 함대라고 부른다. 골든 플릿이라고 했고요. 기존 전함보다 100배의 힘과 위력을 갖춘 그런 배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 배를 25대까지 만들 거다. 20대에서 25대까지 해서 이 군함의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생각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항공모함의 시대였거든요. 네. 항공모함에 갖다 놓고 비행기를 띄우고 거기서 뭐 이렇게 네. 그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 전함에 뭐 그 포를 싣고 다니면서 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닌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전함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게 뭔가 생뚱맞기도 하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호위함, 구축함, 순양함, 전함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트럼프가 어제 말한 게 이제 이 프라깃이라고 해서 프라깃은 원래 이 좀 규모가 작으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배를 프라깃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게 프라깃인데요. 프라깃이라고 네. 하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급이라고 말한 프라깃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게 기존의 프라깃보다 호위함보다 한 3배 정도 크고 예. 여기에 또 이 원자력 추진을 넣고요. 게다가 또 여기다 그 핵무기까지 놓고 온갖 무기를 다 실어 넣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덕후들이 상상 속에서 꿈꾸던 그런 이제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뭐 무려 이 그 사거리가 80배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아니 그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의 항공모함급의 이 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야 우리 항공모함 어디 있어라고 할 텐데 이제는 전함 어디 있어라고 할 정도로 이 강력한 배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네. 이 어떤 게 사그라들 때는 다 네. 이유가 있었던 거고 네네. 지금 당장 어제 오늘만 해도 발표 나오자마자 네. 그 해군 그 네. 관계자들, 전문가들, 전현직 장군들 나와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네. 트럼프가 결국은 자기 이름 붙이려고 이거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배가 약간 그 프라깃이라는 이 배가 트럼프급이라고 한 게 말 그대로 이제 역대급 규모인 거죠. 그리고 네. 줌볼트가 15,000쯤 되는데 그 2배, 3배 가까이 되는 배니까요. 그런데다가 기존의 뭐 호위함하고도 전혀 그 다른 컨셉이 다른 그런 배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CSIS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네. 곧바로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 아, 네. 지금 이제 DDG-1000이라는 그 배가 네. 15,000톤급인데 한 절반쯤 되는 거죠. 그 배를 만드는데 11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황금한 대는 2배나 크고 더 복잡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장착하는 거라서 2030년이 돼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또 DDG-41급이라는 게 9,000톤급인데 여기에 28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트럼프 만들려는 이 배도 최소 100억 이상 그리고 처음 개발하면 또 프리미엄 붙기 때문에 한 135억 달러 정도 잡아야 된다. 배 한 대 만드는데 네네. 이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아무도 만들지 않는 전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이제 생존 이름을 붙여서 트럼프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게 또 전략문제연구소의 뭐 그 논평이기도 하고 이 또 결정적인 문제가 100배 강한 전함이라는 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전쟁을 나가면 이 배는 80배나 멀리 로켓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정작 요즘 전쟁은 이 3만 톤급, 4만 톤급 배 한 대 말고 만 톤급 배를 여러 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작고 기동성이 중요한데 멀리 있는 육지를 쏠 수 있는 배가 가까이 다가오는 배의 공격을 이길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왜 위험한 사업이고 정작 이게 막상 사업성 검토 또 군사력을 감안할 때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검증된 함정.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전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이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10년 넘게 150억 달러 이상 이 배를 뭐 몇십 대를 만든다는 건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트럼프가 물론 한국과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1,5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략 예산은 있겠지만 이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네. 이게 뭐 군사력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그림 한 번만 더 보시죠. 이게 줌볼트라고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조롱했던 이제 미국의 초특급 구축함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 만든다는 배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크기는. 절반 정도. 네. 근데 이 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레이더를 추적을 안 되는 그런 배인데
트럼프가 이 배를 보고 굉장히 못생겼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배는 좀 더 화려하고 이렇게 엄청 그 포를 장착한 그런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현대전에서는 그런 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포를 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 비행기를 싣고 비행기가 가서 포격을 하는 그게 훨씬 더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가지고 와서 배에서 이렇게 포를 쏘는 건 무슨 2차 대전이나 무슨 옛날 18세기 상상하던 그런 그림이죠. 그런 배를 트럼프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그림도 보십시오. 어제 했던 이야기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네. 최근에 우리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서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가동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재미있는 건 미국은 한때 하루에 한 대씩 배를 만들던 회사인데 나라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대 정도 1년에 네. 12척을 만들까 말까 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데 이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엄청 또 이렇게 뿜뿜해가지고 네. 자랑을 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3만 톤급 네. 135억 불 네. 핵무기를 장착하고 네. 10년이 걸리는 이런 게 기술적 검토가 된 건가요? 기술적 검토는 사실 뭐 돈만 있고 또 한국처럼 이렇게 기술력 있는 나라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중국의 조선산업이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점유율 50%가 넘거든요. 2위가 한국인데 한국은 사실 이렇게 큰 기술력이 강한 그런 배를 만드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유력한 그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손을 빌려서 한국 힘을 빌려서 이 무너진 조선업을 재건하려고 하고 또 중국이 지금 이제 중저가형 배를 만든다면 초특급 최첨단 배를 만들어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보겠다. 특히 그 배를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면 미국의 조선업의 부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야망이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F-35 비행기도 많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제 배 위에 비행기를 띄웠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전부 드론이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다. 네. 이게 미래의 전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포까지 쏘는 어쨌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한화 그 주식을 네. 체크를 못했어요. 어제 사실은 네. 이거 보도 나오자마자 네네. 트럼프 아침에 이제 기사 확인하고 하나를 들어가서 봐야지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네.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일단 처음부터 일단 하나 시끄러운데. 그 시장에서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을 보는 것 일단은 같고요. 주식은 일단은 올라가요. 이제 네. 수주 물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지금 또 이제 그 반도체처럼 조선산업도 이게 한번 수주를 받으면 계속.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한 네네. 5년, 4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주를 받을 때는 왕창 실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수주 절벽이 오거든요. 절벽이 네네네. 몇 년 동안 또 굶기도 하고 사이클이 있죠. 덕구가 네. 텅텅 비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들 이제 군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하나 오늘 주가를 보면 네.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은 25,000원 수준에서 지금 12만, 15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한 4배, 5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다른 이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이제 이렇게 조선 관련 업종들도 꽤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이 사이클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이 잔고가 늘어나는 수주가 늘어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먹을 거리가 쌓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은 조선업의 호황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네. 이 그림도 보십시오. 한국 조선산업의 이 지난 20년 동안 이 영업이익 합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꽤 좋았을 때가 있었고 2013년까지 좋았다가 한 10년 동안 굉장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거죠. 저게 지금 몇 년인가요? 저 예? 분홍색 밑으로 내려간 게 몇 년인가요? 숫자가 그러니까 14년, 15년, 10년, 그때부터. 2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게 마이너스를 겪다가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골짜기 겪었죠.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실제 문 닫고 조선소 텅텅 비고 해외 팔려 나가고 네네. 통폐합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조선산업 어렵다는 얘기 많았죠. 네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산업이 화랑이 되니까 조선산업의 거제의 노동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그 용접이나 이제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년, 4년 호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2027년이 되면 거의 1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날 거다. 본격적인 한국 조선업의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 이런 말이 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완전히 이제 슈퍼사이클을 탔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 조선업에 뭐가 달라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조선
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중국의 조선 산업이 지금 이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여전히 28%, 일본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중국이 세계에서 배를 가장 싸게 만드는 나라잖아요. 인건비도 싸고 사실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고 며칠 전에 보시면 지금 중국이 또 메모리 반도체도 급격히 따라와서 거의 한국과 격차가 5년에서 한 뭐 3년까지도 좁혀질 것 같다라는 건데요. 조선 산업은 이미 이제 중국이 따라잡았고 한국이 유일하게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좀 이제 배가 크고 좀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그런 영역에서 좀 한국이 마지막 남아 있는 영역인데 다행히도 이게 미국이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고 미국이 좀 물량을 직접 발주하고 근데 미국의 또 이 약점은 뭐냐면 중국의 매출을 올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고 이대로 가면 전 세계 모든 배를 중국이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을 키워주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탈중국 공급망의 또 핵심 키워드가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마침 한국과 일본이 지금 그 기술력이 좀 뛰어난 나라기도 하고요. 한국은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19년까지 엄청난 침체기를 겪었다가 2021년 이후에 LNG 운반선, 그다음에 이제 가스선, 고부가 가치 선박이 늘어나면서 선가가 좀 올라가고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드는 쪽에서는 한국이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가 만든다는 그 135억 달러짜리 그런 배들은 중국이 만들고 싶어도 아직 못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가가 오르는 건 이런 거 한화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그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아직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또 3년 4년 그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가 또 절벽이 올 거라는 거죠. 내년 물량은 뭐 아직 그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미국이 또 저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미국에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도 과연 아까 트럼프의 무모한 그런 도전이잖아요. 이게 군함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과연 이제 다음 대통령까지 이 군함 프로젝트를 계속 할 것인지 게다가 애초에 트럼프의 이 무모한 이 100배 강한 프라겟 이 프로젝트가 과연 구현이 될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글로벌 조선업 이 발주 건수인데 아까 그림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발주 건수로 봤을 때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21년, 23년, 25년까지 지금 이제 꾸준히 발주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과 내년까지도 발주가 좀 늘어나면 조선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망해가던 한국 조선업이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조선소를 사고 그 호주에 있는 오스타리아는 또 그 회사를 또 사가지고 미국의 방산 기업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아마 조선 함대는 하나오션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1, 2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유리한 전략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조선업을 꺾기 위해서 이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수 물자를 운송할 때는 미국 선박을 써야 된다.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통상적 압박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항구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는 또 이렇게 입항료를 뭐 10배 물리겠다라는 것도 하고 있어서 서로 맞대응했었죠.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수료도 부과하고 미국 선박을 사용 의무하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미국 선박을 중국에 수리할 때는 또 이 과세를 200%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압박을 해서 미국의 이제 선박을 늘리려는 미국 조선업을 키우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도체나 에너지나 다른 것과 달리 조선업은 또 이렇게 워낙에 길거든요. 최소한 3년, 5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이제 LG 엔솔 사태도 봤지만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그 노동 생산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근면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인 한국처럼 한국은 그 근면하게 이 굉장히 그 성실하게 노동해서 이렇게 배를 싸게 만드는 그런 경쟁력이 이미 미국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미국의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과연 잘 될까? 이 몰락한 조선 산업이 이 천하에 조선소가 하나오션이 갔는데도 과연 미국의 이 몰락한 조선 산업을 살리기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버거운 그런 이미 몰락한 조선업을 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늦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조선업을 살리는 의지가 있고 결국 하나의 키워드는 동맹이죠, 동맹.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의 조선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고 또 이걸 안보의 문제로 엮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동맹의 힘을 빌린다. 그 동맹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결국 미국 조선산업은 경쟁력이 없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올해 LNG선이 전 세계적으로 16개가 발주됐는데 그 중에서 14개를 수주한 게 한국 기업이래요. 네네. 나머지 그렇죠. 2개 어디 갔나 했더니 하나 쉬핑이 가져갔어요. 미국 네네. 법인이긴 하니까 결국은 다 우리나라가 다 가져온 게 되더라고요. LNG 같은 경우. 이걸 만약에 이 네.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LNG선도 중국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쫓아올 텐데 가져가면, 지금 네. LNG선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이 이번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하기도 했는데 잠수함도 또 이렇게 계속 또 한국이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계기로 사실 여전히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또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굉장히 좋은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다 좋아. 우리 기업이 가져가는 거 좋고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지만 하나 쇼핑, 하나 오션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선업 한참 안 좋을 때 회사 팔고 노동자들 이제 강제 해고가 당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미국은 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지금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네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몇 달씩은 휴가 말없이 결국은 휴가도 가버리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이제 그 노동자를 가서 그런 이제 완전히 직원 재교육부터 게다가 이제 용접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은 또 이민자를 또 굉장히 지금 막고 있기 조지아 때문에 사태 어쩔 거예요. 그렇죠. 네. 조지아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쉽진 않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사실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물가가 높고 네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이게 그 필라델피아 자체적으로 수출 산업이 되게 어렵지만 트럼프의 의지대로 미국의 배는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거 있다면 약간 비싸게라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물량을 줄 거기 때문에 그쪽의 시장은 약간 남아있지만 확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냉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현지에서 노동자를 많이 구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한국에선 하기 힘든 로봇으로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전체로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군사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설할 수 있는 도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비어 있는 게 군사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 이게 선진화된 이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으로 만드는 이런 공장을 하나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군산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을 가지면 한국은 두 가지 전략 모두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하는 그 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에서 만드느냐 한국에서 만드느냐 네네.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건 결국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 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에서 만든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군함도 아까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피지컬 AI라든가 자동화를 하면 좋지만 이미 거기는 다 낡은 쇠락한 조선소를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화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말 그대로 군산에서 만들고 이 기술력을 같이 공유를 하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좀 더 강력한 네. 조선동맹과 해운동맹과 안보동맹이 밀착하게 연계되는 그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외교력과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군산에서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군산에서 많이 좋아질 미국은 지금 지역 아까 활성화. 보셨다시피 그 점유율이 0.1%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걸 높이고 싶은 게 미국의 강한 욕망이죠.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해볼수록 미국의 조선업은 정말 살리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줘가지고 겨우겨우 살리면 몰라도 이거 자체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무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결국 미국은 그냥 특수한 상황인 거죠.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싸게라도 주고 자국에 맡기겠다 하는 그 시장이 마지막 남아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동화와 그리고 국경을 넘는 꼭 굳이
미국이 있지 않아도 된다. 군산과 동맹을 하든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산에서 전술을 짓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휴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밝힌 황금 함대에 대해서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술들이 곳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러면서 요새는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이 잘 팔리면서 M&A 시장이 점점 더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현재 중국을 보면 연구개발 못지않게 기술 거래하는 시장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오늘 박정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는 박정 의원님 만나뵀는데요.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 끝내주기에 답변을 잘해주신다고 했는데 의원님, 요즘 중국을 보면은 기술 M&A 시장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있어도 사업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아예 거래소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네, 저희 그 한중의원연맹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그 항저, 우한, 상하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항저는 알리바바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또 그렇죠. 우한도 요즘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고 중심이 4차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갔을 때는 그런 곳을 들릴까 하다가 상하이 기술교육소라는 상하이 기술교육소를 갔다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작은 처음에 이제 국가기관으로 시작하다가 잘 흐지부지 되니까 민간한테 맡기고 벤처처럼 이게 성장을 하는데 벤처의 성공을 돕는 벤처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기술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상하이 기술교육소. 예,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처음에 만나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교육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과정들을 쫙 펼쳐주고 몇 개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다, 성공률은 뭐 얼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을 그동안은 연구소나 대학에서 개발하죠. 개발하는데 성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나서는 뭐 흐지부지 되고 사업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술까지만 개발하면 됐어. 학자적 그냥 성취감이야 이러고 말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이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플랫폼화돼서 쫙 올라와 있으면 그것들 보면서 나 이 기술 필요해 하고 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기술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기술이 얼마짜리라는 범위를 지어주고 또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런 기술을 살려고 해도 그전 같으면 기술 탈취 이렇게 약속하는 중소기업을 막 가져가고 그랬었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고서는 대기업이 저 기술 가져와서 크게 성공시켰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M&A 되거나 기술을 팔고 싶어 해요. 근데 팔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확히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계약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한번 기술이 사생됐거나 한번 써먹으면 또 못 쓰는 게 아니고 이 원천 기술들을 여러 군데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중국이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빨리 기술 굴기를 하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효율성, 기술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더라고요. 네. 뭐 모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은 있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두 분 다 그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기술거래소가 찾아보니까 1990년대 초에 뭐 마련됐더라고요. 이미 한참 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그림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은 이제 학자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들을 온보드상에 올려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고요. 예. 그 현장 큰 LED 그 계기판에다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거래가 일어나지고 있고 이 거래는 깨졌다. 또는 이게 상장까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서 거래가 깨지면 그 깨진 거래 기술을 보면서 이거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기술이 자기네들한테 부적합했던 것을 우리 회사가 이거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이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현재까지 온 데서 더 발전하고 싶으니까 원천 기술이든 응용 기술이든 그걸 구해오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술 개발하고 상하이 기술 교육소 같은 데서 네. 이 거래를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래를 하려면은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학자가 자기는 이거 뭐 1,000억짜리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 기업들도 이 정도로 해서 상품화 시키면은 이익이 얼마큼 날 수 있을 텐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소의 역할은 그런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해주고 합법적으로 이걸 살 수 있게 플랫폼화 시키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금융을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이 플랫폼에서 좋은 건 뭐냐면 중국에 국유 기업이 많습니다. 네. 국공유 기업이 많은데 이런데 또 큰 뭐 투자 회사 같은 국가에서 하는 내가 이미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기술의 완성을 가지고선 이런 것들 그렇죠. 거래가 시작되는데 완성 전에 맨 처음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보면서 이것이 완성되기 위한 도움들을 자금이든 제도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 상하이 기술 거래소 뭐 특허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데이터까지 거래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많은 엔지니어들이 내 기술이 세계 최고야. 그리고 한 1조 원이야 이렇게 하는데 바깥의 전문가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거 500억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양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하죠? 전문가 이 상하이 기술 교육소만 놓고 보면 여기에 관리 감독하에서 외부 기관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기술을 또 이거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관들 여러 군데를 놓고 상황에 따라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평가해줘요. 평가해줘요. 자체에서도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때 인력들을 키울 때 인력들이 그만큼의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키우지 않고 이 지식을 찾아다니는 기술을 찾아다니는 데까지 하는 그 인력들을 양성해 놓고 나머지 그 기술에 대한 평가들은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의 가치를 그냥 단순하게 감각이나 그냥 또 이렇게 협상력에 맡기지 않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이 무형의 것들,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라든지 특허라든지 또는 비밀 기술들이 있잖아요. 드러내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기술 서비스라든지 이런 무형의 것들을 전체를 평가해서 하는데요.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5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기술적 가치가 있는지 과학성은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력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게 녹색에 대한 것들을 환경에 대한 것들을 꼭 집어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녹색 산업 쪽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5원 가치라는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보통 그동안 그 미국이 잘해왔던 게 외국에서 인재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R&D 투자하고 대학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 그게 산업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제 파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 외신들 읽다 보면은 중국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인재들이 중국으로 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구조가 명확해 보입니다. 대학에서 어쨌든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연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서로 거래까지 하는 이 삼각 구조인데 우리는 이 비교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수준인지 중국은 어떤 수준인지. 연구는 연구대로 열심히 합니다. 네. 또 기업은 상품화시키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관통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죠.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연결시켜주고 성공할 때까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화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분절돼 있는 거죠. 이걸 맥을 잘 뚫어주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술거래소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정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심천에 가보고 놀랬던 게 어떤 아이디어만 내잖아요. 네. 그럼 프로토타입을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네. 기계의 원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화하는 게 벌써 10몇 년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A라는 기술이 필요하면 A라는 기술의 요소 중에 B, C, D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조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완성된 기술을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소 기술을 놓고 결합하는 마치 오픈 소스를 해놓으면 확 늘어나듯이 그런 부분이 중국의 장점 같네요,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시작했다 그러는데 중간에 잘 안 됐어요. 이게 중국이 굴기하기 시작한 게 불과 이제 20년 정도니까 그 전에는 똑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면 기술을 개발돼도 잘 안 됐다가 민간 기업이 맡으면서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의 그 투자기관들이 국공유 기관들로 딱 버티고 있다가 기술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품화될 때까지의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간 기업이 산업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내에서 진행되면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적 마인드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벤처니까 자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벤처는 이런 것들 중재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1%든 2%든 가능한 벤처에 대한 지분들을 돈으로 못 받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로 1, 2%를 받아서 또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 회사도 성장하면서 또 투자할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요, 이 한국판 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중국과 한국의 뭐 토양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카피 앤 페스트 할 수는 없을 거고 의원님이 워낙 뭐 잘 아시니까요. 이 상하이 모델에서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걸 흥정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값을 제대로 받았다. 그러고 내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았어. 또는 우리 잘 샀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작된 게 뭐냐면은 양쯔강 삼각주, 그러니까 장강 삼각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국가혁신 그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장점은 그 네 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삼성, 북경 중심에 그리고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요 네 군데를 먼저 이렇게 발전시키자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장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지방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하이 중심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워낙 시장이 작잖아요. 시장이 작으니까 중국처럼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그렇게 창업이 이제 중국에서 3천만 개씩 이루어진다는데 1년에 작으니까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거를 OECD라든지 아니면 EU나 아니면 미국, 중국 그래서 그 선진국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별로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같이 기술을 교환하고 바로 분쟁이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바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보고 사가거나 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우리 하나 더 나가서 여기서 기술을 팔고 규범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작은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상대로 기술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온라인적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술 좋은 건 잘 알잖아요. 제조업도 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흥미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규모를 키우지 못한 거는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나라의 중국만 보더라도 자기네끼리 투자하거나 뭐래도 규모를 엄청 크게 받으니까 여유 있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여유 있게 개발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대기업이 한다면 하지만 아니면 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해줄 수도 있지만 너무 작다 규모가.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도 받고 전체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을 세계의 표준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박정희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술 거래가 일어나려면 정량 정상 평가를 잘해야 된다. 가치 평가를 잘 해줘야죠.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도 사실은 제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저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강남에 가면 있거든요. 예, 발명진흥회. 예. 우리는 하나의 요소는 어떻게 하면 정량, 정석, 가치 평가를 잘하는가 하나. 두 번째는 국가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해서 잘했다. 그럼 우리는 민간에게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전 세계와 결합돼서 한다. 네 번째로는 돈의 사이즈를 키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성공 요소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는 정량, 정성, 가치평가의 능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기관들을 하긴 뭐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비링이 되죠. 경쟁이 되죠.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서 민간이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인데 벤처를 성공시키는 벤처잖아요. 이런 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기존 틀을 무너뜨리고 창조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평가 이런 것들을 국제규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지역에 맞춰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국제규격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다 좀 보고요. 직설적으로 하셔도 돼요.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 기술을 한번 가치 평가하고 팔면 끝나는 형태로 되면 안 된다. 이 기술이 성공이 되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데는 이게 팔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다듬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전해봤는데 안 사. 왜 안 살까? 가치 평가를 그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더 이거를 디벨롭 시키려고 할 거고 그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만 이게 더 좋아진다.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흐름. 비껴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우리도 그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게 맞을까요? 민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우리 그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자리 물림, 산자부나 중기벤처부에서 가서 자리 물림하고 있다가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갔다 왔다고 제가 막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기존의 틀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창조적으로 사업도 해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런 비교했을 때. 또 하나는 금융기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융기관 안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사실은 VC,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서는 될 만한 기술에만 돈을 주잖아요. 될 만한 기술을 하고 빨리 이게 리턴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딥
이라는 기술들이 딥테크 오래 걸리죠. 기후 환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데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IT 벤처보다는 훨씬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돼요.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인지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특히 산업은행은 큰 우리 대기업이나 큰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한다면 기업은행은 더 이렇게 벤처나 중소나 해야 되는 건데요. 다행히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국부펀드 만들었잖아요. 150조.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막 자기 공약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후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게 여력이 부족하다면 민간들이 들어와서 성공시키고 거기에 혜택을 나눠 갖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중국보다 저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냥 기관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런 기관들이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해버리면 가치 평가하고 기울화시키고 기울화보다 합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성공이 커지면 성공한 열매를 나눠 갖자 하잖아요. 국부펀드도 많은 그런 건데 이게 국부펀드는 큰 거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도민성장펀드, 뭐 시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은 중벤스 중심으로 해야 되고 중벤스가 잘 받쳐줘야지만 대기업도 더 큰 울타리를 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올해 초에 그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 중국에 이제 다녀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내 이제 팟캐스트 대화 나누는 걸 봤는데 중국의 엄청난 발전에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같은 이제 미국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야, 우리나라는 패자 부활전이 없어. 미국은 그냥 한 번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중국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똑같은 구조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다 망했어. 뭐 이런 논조로. 그런데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선입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양가적인 게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국민성장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패자 부활전, 그래서 산업을 어떤 식으로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이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을 가점을 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실패하는 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해본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번에는 그런 그 창업 프로세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기술을 둘째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의대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그냥 가잖아요. 안전한 직업. 그러니까 이게 창업 정신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 창업 정신은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적 자금이나 기관 자금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도민이나 국민이 성장 펀드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파이는 커져서 들어오면은 네. 계속적으로 더 과감한 투자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벤처를 해보고 싶고 또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겠죠. 네. 근데 이 금융기관 결국 이제 정량 정성적 가치 평가를 해가 투자를 하는 건 대부분 돈을 가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삼성전자보다 광고료가 많아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럴까? 근데 한편으로 금융기관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기술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공계 출신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이나 몇 군데 은행을 보니까 약 8에서 10% 정도. 근데 그게 대부분 전산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보 신보는 기술 신보는 꽤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금융기관 자체가 현재 막대한 이익이 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금융에서 투자 금융으로 넘어가세요. 투자 금융으로 넘어가려면 기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은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뭔가 이 금융기관의 그 인력 조달 시스템과 기술을 보는 눈과 시스템 이런 게 확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VC하고 이번에 국민성장펀드, 도민성장펀드 이런 건 다른 건 뭐냐면 VC를 통해서 선별하는 기업들은 이미 너무 거기에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49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국민성장펀드나 시민성장펀드는 그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평가만 해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재능기부.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들었죠. 우리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나 또 셀트론의 서정진 회장 이런 분들하고 또 벤처의 뭐 김효희 뭐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돈의 액수의 차이가 없어요. 마치 주식형이기 때문에 한 주 사도 되고 10주 사도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면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들 또는 이렇게 기술평가위원회들 이런 데서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대신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가 안 되니까 VC에서 이런 거 공개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벤처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했다. 그거 자체가 또 벤처를 성공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북경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뭐 기술 인재들 엄청나게 모이는 그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해외 첫 캠퍼스를 우리나라 파주에 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12월 4일 날 열었고요. 이제 북경대 창업 훈련 0입니다. 0은 이제 진영처럼 0이라 센터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12년 됐는데 25만 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고요. 또 이게 그리고 74개의 상장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유니콘이 나오고 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500명의 멘토, 성공한 젊은 기업가들이 멘토 교수가 돼서 강연도 해주고 또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면 1대1 멘토링도 해줍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북경대 출신만 하다가 또 이 대학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전국에 21군데 이런 분원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술 굴기가 나오고 또 사업을 해본 사람의 경험을 빌리는 거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요. 나 파주부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8년에 중진공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유치를 했고 거기서 지금 현재로 125명 정도가 지금 나와서 거기서 한 6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건 국내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주에 만든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그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각자 또는 함께 이 회사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내면 거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G스페이스라는 게 붙었는데요. 베이징 창업훈련용과 G스페이스는 중국의 샤오미의 레이준이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물론 시키지만 주로 그 훈련을 통해서 시제품화되면 시제품을 경쟁을 시켜갖고 상을 주고 이거를 자기네 샤오미 그 판매망을 통해서 팔아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제품화 시키고 뭐 서비스 아이디어도 제품화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을 하는 것까지도 연결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은 중국이 훨씬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창업해서 시장도 같이 마케팅 들어가면 훨씬 젊은이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창업의 의욕이 생기겠죠. 좋습니다. 제가 스탠퍼드를 가보고 놀란 거는 학교 기금이 수십조 원이에요. 기금만. 그러니까 휘렉 패커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하고 돈 벌고 학교는 또 기금이 쌓이고 또 졸업생한테 창업하면 투자하고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칭화대학교에 제가 2년 반 있었는데 가니까 칭화대학교 졸업생이 만든 그 벤처 스타트업 투자한 게 2,300개예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는데 당시에 이런 리더십이 어디서 생길까라고 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대부분 다 이공계 출신인 그렇죠. 거예요. 지도부들. 예. 그래서 제가 이 박정희 의원에 여쭤볼게요. 박정희 의원님은 혹시 그 학부 다닐 때 뭘 공부하셨어요? 전 미생물학 했습니다. 이공계. 미생물학. 예. 박사는 중국에서 역사학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3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늘 2, 3% 정도 되고요. 21대를 봤더니
10명, 22대는 11명입니다. 300명 중에 10명하고 11명이 이공계 출신이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과학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전공하거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게 되니까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보다 월등히 작거든요. 기술고시를 30% 이상 늘려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차관에서 적어도 30% 40%는 이공계가 나와야 저는 이 기술 경쟁에 세계적인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정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중국은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서 지금 현재로 46%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항공항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성장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다시 성장급에서 당서기까지 막 올라가 있고 중앙까지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더 확대시켜서 그 성장까지를 지금 다시 다른 분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 굴기, 그러니까 기술 굴기를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46% 놀라운 숫자네요. 거의 절반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 의원님한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자의 기술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몇만 명이 취직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드론으로 급격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고려해운을 이용해서 히토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화조선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변 국가에 생기는 거대한 기술 경쟁에 어떻게 도전하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박정희 의원님 말씀 중에 와닿는 거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출신이 11명이라는 거. 중국은 주요 간부들 중에 46%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새기고 새로운 기술 경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큰 도전에 성공해 나가려면 장차관, 국회의원,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기술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희망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